나는 레클레르의 레이스 시뮬레이션에 정말 감명받았다. 뜨거운 날씨에 도로가 45도인 조건에서도 그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특히 뒷타이어를 잘 관리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의 주제가 바로 그것인 것 같다. 곡선이 많은 도시에서 많은 전력을 지면에 방출해야 하므로 뒷타이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비디오 끝에서 이 테스트에서 최고의 팀 순위를 살펴보고 바레인 제2차 테스트에서 누가 승자가 되는지 알아보자. 우리는 마지막 날 메르세데스가 가져온 새로운 것들을 봐야 합니다. 즉, 후면 날개에 있는 두 개의 플랩을 살펴보겠습니다. 키미 안토넬리의 기술적 결함을 보겠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문제가 발생하여 멈췄습니다. 이탈리아 드라이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페라리의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텔레메트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사키르에서의 세 번째 날을 바로 시작합시다. 모든 사람들 앞에 페라리 SF26을 타고 있는 찰스 레클레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에 도달한 방식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페라리는 이상한 실험을 하지 않았고 지난 며칠 동안 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공기역학적 솔루션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뒤쪽 날개가 뒤집히는 것을 기억하자. 대신 수요일에는 배기 파이프 앞에 있는 그 레터가 나왔다. 오늘은 대신 깨끗하고 선형적으로 작업했으며 거의 경주 주말처럼 80바퀴를 문제없이 완주한 그랑프리의 완전한 시뮬레이션을 했다. 아스팔트 온도가 46도에 도달한 트랙에서 차는 일관성을 유지했다. 레클레르는 1분 33초 600셀구로 마감했으며 이는 폴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연료를 비우고 공격적인 매핑으로 예선 주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건에서 스틴트의 시작 부분에서 나왔다. 이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의미한다. 느낌은 작년보다 훨씬 더 운전하기 쉬운 페라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응이 더 진솔하고 차가 들어갈 때 덜 신경질적이며 C1, C2, Csim 타이어 모두에서 더 안정적이다. 우리는 단순히 작은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전반적인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긴 시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뒤에는 키미 안토넬리가 메르세데스 V 프리치와 함께 있으며 샤를스 르클레르크보다 227밀리초 뒤처져 있고 여기서도 시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메르세데스 V6는 DRS의 이동 플랩을 연장하는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후면에 더 깊은 영역이 있는 형태로 이후에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브래클리에서는 직선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문제는 안토넬리가 10번 코너 후에 ERS 고장으로 인해 정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총 49바퀴로 조기 정지했으며 샤를스 르클레르크는 80바퀴를 돌았고 이는 불완전한 프로그램이다. 키미 안토넬리가 이러한 테스트에서 머세데스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문제를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항상 안토넬리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며 지난주에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머세데스가 트랙에서 겪은 첫 번째 문제가 키미와 함께 발생했다. 메르세데스 기술자들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가 매우 빠르고 여전히 약간의 취약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젊음에 고전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세 번째 시간에서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맥라렌과 함께 일관성이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맥라렌은 뜨거운 아스팔트 조건에서 후미가 많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 경기를 마쳤고 몇 번의 잠김과 스핀을 겪은 후 균형을 찾았습니다. 맥라렌은 페라리에 비해 드라이라인에서 덜 화려하고 속도가 덜 나며 페이스도 그렇게 일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3위의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진정한 놀라움은 에스테반 오콘과 콜라스가 4위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르클레르와는 8초 차이로 80바퀴를 완주하여 모두보다 많았고 아자르의 아침은 여러 번의 피트스톱으로 다소 단편적이었습니다. 현재 레드불 RB22의 진정한 잠재력은 퍼스타펜이 에이잘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위 그룹에서는 가슬리가 알핀과 함께 좋은 활약을 보였고 신인 림블라드는 레이싱 불스와 함께 77바퀴를 주행하며 윌리엄스의 사인즈와 아우디의 훌켄베르크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반면 캐딜락의 페렌는 거의 한 GP를 완주했지만 여전히 매우 멀리 떨어진 시간으로 많은 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현재 아우디가 캐딜락보다 우세해 보이며 아우디는 새로운 파워 유닛을 가지고 있고 사우벨의 유산을 이어받아 포뮬라1에서 첫 번째 진정한 해를 보내고 있으며 성능과 신뢰성 측면 모두에서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우 빠르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페라리를 보았고 몇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여전히 매우 빠른 메르세데스, 이 두 팀에 비해 약간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견고한 맥라렌, 그리고 아침에 훌륭한 아스널과 완전한 위기에 처한 에스턴 마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날에서 저를 가장 감명 깊게 한 것은 레클레르의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매우 더운 조건에서도 그는 3가지 타이어 혼합물로 매우 일관된 스탠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의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은 키미 안토넬리로 인한 레드 플래그에 의해 중단되었지만 더운 조건에서도 페라리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후면 타이어 관리가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페라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메르세데스와는 다르게 에너지를 지면에 전달합니다. 사실 텔레메트리를 보면서 빠른 랩의 데이터를 보면 이는 퀄리파잉 조건이 아닌 신선한 타이어로 레이스 스탠트의 시작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안토넬리와 레클레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레클레르는 다양한 구간에서 모든 힘을 땅에 전달하는 데 성공하고 반면 메르세데스는 중앙 구간에서 회복합니다. 페라리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구간에서 강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중앙 구간에서 더 빠릅니다. 현재 페라리의 약점을 찾으려면 방향 전환이 조금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외에는 레클레르의 손에 있는 페라리가 매우 견고합니다. 해밀턴은 어제 주행성에 약간의 문제를 겪었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현재 레클레르가 해밀턴보다 페라리를 더 잘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고 페라리는 모든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한 팀들보다 출발에서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팀은 터보를 가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특히 페라리와 같은 다른 엔진 제조사들은 작은 터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엔진 회전수에서 더 빨리 터보를 가동할 수 있어 출발 시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해밀턴의 출발에서 이를 보았고 오늘 실시된 출발 테스트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출발할 때 이 추가 무기를 가진 페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것은 2점이 되며 뒤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더러운 공기를 받게 되어 타이어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에 도달하는 더운 공기가 많아져서 타이어를 더 과열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면 타이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페라리는 여러 면에서 2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페라리가 최고 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뒷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선 구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코너를 나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최고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뒷날개가 있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따라서 나머지 랩에서 사용할 전기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스틴트에서 그는 약 810분의 1의 마모로 10바퀴를 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온과 고급 연료를 고려할 때 매우 정상적인 수치이며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되는 감소 유형입니다. 두 번째 스틴트에서는 C2 타이어를 사용했으며 여기서 시간은 1.38pho C3바퀴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리와 하이브리드 엔진 충전과 관련하여 1.3888로 약간 느린 바퀴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형성으로 갑작스러운 붕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틴트에서는 C3 타이어를 사용했으며 거의 즉시 안토넬리의 메르세데스 V 실출 문제로 레드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괄호를 열어야 하는데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큰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그들은 압축 비율이 유리한 이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팀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현재 100%는 아니지만 15-20마력 정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넬리가 9번 코너 후 10번과 11번 코너 사이에서 멈췄고 온보드 영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즉시 전기 문제에 대한 안전 절차에 따라 차에서 내렸고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V67은 매우 강력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신뢰성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 주기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신뢰성 문제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레클레르의 마지막 스틴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C2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여기서 진정한 스펙타클이 시작됩니다. 샤를 르클레르가 1.37.5로 출발하고 21랩 후에 거의 같은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1.3C7 아래로 떨어지며 1.36.4의 최고 기록도 세우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20랩 이상을 돌고 그 더위 속에서 그 트랙에서 여전히 1.36 낮은 기록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레이스 페이스가 아니라 훌륭한 타이어 관리, 올바른 밸런스, 그리고 오래 어려움을 겪을 후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차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과도한 마모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차들의 연료 하중, 매핑, 엔진 모드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일관된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보게 되면 페라리 SF26이 잘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는 SF25에 대해 같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메르세데스는 안토넬리와 귀중한 시간을 잃었고 그는 오전 일찍 마무리했으며 오후에는 러셀을 보았습니다. 2026년의 유력 후보로 여겨질 때 모든 문제는 메르세데스에게 2배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압박을 줄이려 하지만 현재 그들이 유력 후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페라리는 약간 언더독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즉 다소 과소평가된 팀으로 하지만 올해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가 연초에 기대치를 낮추려 했지만 페라리는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파워 유닛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었고 출발을 매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출발 절차는 훌륭하며 그들은 다양한 주행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테스트에서 페라리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시즌 초반에 매우 중요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재 경주 페이스를 살펴보면 페라리가 다른 팀들보다 아스팔트가 더 뜨거운 조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클레르가 뒤축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맥라렌은 성능 면에서 페라리와 일치하는 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 순위는 메르세데스가 1위, 그 다음이 페라리와 맥라렌이 매우 비슷하고 레드불이 4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재 페라리와 맥라렌 사이에서는 페라리가 출발을 더 잘 관리하고 더 뜨거운 아스팔트를 잘 다루어 뒷부분이 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피아스트리가 경주 페이스 시뮬레이션에서 많은 실수를 범한 것을 보았는데 이는 아스팔트가 이렇게 뜨거울 때 뒷부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맥라렌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직 세팅 작업을 하고 자신의 맥라렌 MCL49의 운전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로 페라리는 이 점에서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페라리의 유리한 다른 측면에 주목하세요. 실제로 직선 구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뒷날개가 공기 저항 감소 덕분에 최고 속도를 80km/h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DRS에 비해 거대한 뒷플랩의 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배기구 앞에 위치한 날개가 페라리의 뒷부분의 지면 높이를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공기 저항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평평한 바닥 영역에서 공기가 덜 지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선 구간에서 배기구 앞에 위치한 그 날개는 페라리의 디퓨저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원치 않는 효과가 있지만 페라리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직선에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배기 파이프 앞에 위치한 이 작은 날개 덕분에 직선에서 더 높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 코너에서 디퓨저를 확장하여 후방의 공기역학적 하중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선에서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배기 파이프 앞에 위치한 작은 날개는 2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말로 기발한 것입니다. 특히 DRS를 사용하는 구간이 완전히 직선이 아닐 때, 예를 들어 호주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에는 페라리가 이 후면 날개를 가져간다면 호주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이 솔루션이 완전히 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연맹은 니콜라 스톤바시스와 함께 이 솔루션을 시험해 보았으며 그는 이러한 종류의 솔루션이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엔진과 배터리를 위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공기역학적 솔루션이 연맹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맹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더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승인되었을 때 배터리 에너지 관리에 명백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솔루션은 엔진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며 이 이유로 연맹에 의해 승인됩니다. 그래서 페라리의 솔루션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니콜라 스톤바시스도 그렇게 말했으며 오히려 다른 팀들이 이 점에서 실험하도록 장려합니다. 제임스 월스가 페라리의 솔루션에 대해 칭찬한 것도 보았고 버먼도 이 솔루션에 대해 페라리에게 언급한 것을 들었습니다. 요컨대 모든 패독이 페라리에 뒤집힌 리어 윙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세데스 WV17에 대해 새롭게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뒷날개 위에 2개의 작은 플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2개의 뿔이 마지막 요소에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플레이트를 넘어 확장됩니다. 그리고 아니요, 단순한 부속물이 아닙니다. 이는 규정 박스 안에서 작업하는 영리한 방법으로 서류상으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머세데스는 실제로 무엇을 했습니까? 기존의 플랩을 단순히 연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개의 마지막 요소에 연결된 2개의 작은 보조 프로파일을 추가했으며 이는 DRS의 PB를 통합하는 고정 섹션에 고정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요 부분은 이동 가능한 플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날개가 닫힌 상태에서 이러한 확장은 더 많은 하중을 생성합니다.
DRS가 열리면 플랩과 함께 움직이며 드래그를 의미 있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진정으로 탐색하지 않았던 규정 영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영리한 솔루션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2026 규정에 따라 후면은 2022 시대에 비해 더 전통적인 핸드플레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덜 곡선형이며 더 수직적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핸드플레이트가 후면 날개의 메인 플레인에 거의 통합되어 있었고 따라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면의 안정성을 위한 기본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핸드플레이트의 상단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후면 날개의 핸드플레이트 자체도 재설계하여 이제 더 곡선형이고 3차원적이며 덜 평평해졌습니다.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한 후 다시 들어가면서 일종의 꼬리 모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쪽 날개에서 제어된 아웃워시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보는 작업과 약간 유사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술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플랩 위의 두 개의 확장은 단순히 더 많은 하중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구 흐름 작업, 날개 상단에서 형성되는 소용돌이 제어, 특히 구동 중 후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전기 부스트가 들어오는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토크가 증가하고 후방 타이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므로 후방에 더 안정적인 하중이 있으면 차량이 코너 출구에서 더 잘 고정됩니다. 에너지 관리가 중심이 될 2026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후방 타이어의 모든 전기 에너지를 방출할 때 차량이 후방에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이 특정 영역에서 플로우 위즈를 사용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플로우 위즈는 모노포스트에 도달하는 흐름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녹색 페인트입니다. 단순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요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규정 영역이 이미 닫힌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브래클리에서는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고 지역 볼륨을 작업하여 하중을 추출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메르세데스가 파워 유닛 측면에서만 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셰시와 공기역학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솔루션이 작동한다면 다른 팀들도 매우 빠르게 이를 모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한적인 규정에서 누군가가 법적으로 회색 영역에서 공간을 찾으면 그 공간은 모두가 점유하기 전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레드불도 두 개의 부속물을 디퓨저 출구에 배치하여 디퓨저의 효과를 확대하고 후면 하중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뒤쪽 하중을 증가시켜 더 많은 속도와 가속을 얻고 코너 출구에서 미끄러짐을 줄이기 위해 그 지역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커브에서 방출되는 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뒷부분을 잘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새로운 공기역학적 부속물이 등장합니다. 일부는 디퓨저에, 다른 일부는 배기 파이프 앞에, 또 다른 일부는 뒷날개 자체에 있어 뒷부분을 안정화하고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줄이며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는 공기 흐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톤 마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스톤 마틴은 정말로 매우 부정적인 테스트 세션을 겪고 있으며 사실 어제 페르난도 알론소는 혼다 파워 유닛의 배터리 문제로 정지해야 했고 뒷부분에서 매우 부정적인 소음이 들렸습니다.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우리는 차가 카트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하이브리드 부품의 고장이라고 확인했으며 특히 교체 부품이 제한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아스턴 마틴은 짧은 주행만 했고 결국 그들은 아스턴 마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경주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고 구조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다 파워 유닛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 다른 파워 유닛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 즉 최고 속도와 하이브리드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성 문제로도 변했습니다. 혼다 파워 유닛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스턴 마틴은 자신의 차를 개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역학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어 테스트 과정에서 차량을 최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멜버른 테스트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차가 주행거리를 쌓지 못했고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으며 차가 연료 탱크가 가득 찼을 때 타이어가 사용된 상태일 때 다양한 매핑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이미 거의 주행을 하지 못했던 랜스 스트롤은 다시 제한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몇 주 만에 두 번째 기회를 잃은 것이고 2026년과 같은 기술 혁신의 해에는 매 킬로미터가 2배의 무게를 지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페르난도 알론소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 하이브리드 시대에 혼다가 데뷔했을 때 개발 문제로 인해 1년 후에 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22년 규정 주기에서는 혼다가 레드불과 함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개발해야 할 새로운 엔진과 함께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없고 성능이 떨어지는 혼다 파워 유닛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페르난도 알론소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무한히 경주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된 하이브리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기 부분이 견고하지 않으면 에너지 관리가 무너지며 에너지 관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코너를 나갈 때 얼마나 부스트를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도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2015년과 2026년의 차이는 오늘날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멜버른에 준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팀이 어쨌든 많은 거리를 소화했습니다. 아스토론 마틴은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팀이며 심지어 그리드에서 새로운 파워 유닛을 가진 새로운 팀인 아우디보다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요컨대 바레인에서의 두 테스트 세션을 고려할 때 현재 가장 열악한 팀으로 보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문제로 인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레드불은 디퓨저와 팬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아스톤 마틴은 최상위 팀들과 경쟁하여 승리와 월드 챔피언십을 목표로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호해야 하고 부품이 충분하지 않아 트랙에서 주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파워 유닛으로 시즌을 시작할 때 부품이 부족해 주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시작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 단순한 젊음의 생리적 문제인지 아니면 시즌 중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2026년 시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인지입니다. 매 시즌 시작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스프링 레이스가 포함된 주말을 약 12주로 늘릴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공식 포뮬러 1경기 일정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이 금요일부터 더 많은 트랙 액션을 원하기 때문이며 스프링 레이스와 함께 더 많은 주말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포맷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르클레르의 레이스 시뮬레이션, 메르세데스에서 키미 안토넬리의 문제, 메르세데스의 전반적인 성능, 텔레메트리를 통한 페라리 메르세데스 비교, 출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페라리의 리어윙, 메르세데스의 리어윙에 장착된 플랩, 그리고 톰 베이시스와 스테파노 도메니칼리의 발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에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바레인 테스트 세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멜버른에서 더 준비된 선수를 누가 보는지, 그리고 2026 시즌 첫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기서 라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